다음은 서울 구로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 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꽃피는 계절에 떠났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미안했고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우리들 이 시대의 양심은 고스란히 팽목항에 잠겨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우리 모두의 진실을 인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월호와 관련한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세월호의 인양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세월호 인양은 전향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DF팀의 지금 의견도 인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언제 내십니까? 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 때문에 챙기질 못하고 왔습니다만 조만간 아마 DF팀 활동 종료와 함께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또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세월호 인양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안전을 우선하는 이런 차원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정부가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 조사위 활동의 가동 그리고 후 배보상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배보상의 문제들이 먼저 나오면서 진상 규명을 바랬던 유가족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선 진상 규명과 이 배보상 문제가 선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또 배보상 문제도 동시에 함께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키는 것이 그 말씀이 그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2달 전에 이미 정부는 파견 인력들을 철수한 바 있고 또 최근에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관련해서 국민과 유가족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정상적인 조사위 활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 날 차관회의에 올라가는 시행령을 제가 잠시 유보를 시키고 좀 더 유가족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온전한 조사위 활동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저는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철회까지 생각을 않고요.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거 속에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그 바람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부 시행령은 조사 대상, 안전대책의 범위, 위원회의 권한, 사무처 인력 규모 등을 축소했고 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사람들은 진실을 온전히 조사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리의 입장 한번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공무원과 민간인들의 이 혼합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그 조직 내에서는 민간과 공무원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균형된 그런 구성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의 시행령은 국가인권위에서 주도해서 만들었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그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같은 이런 그 과정들이 돼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이런 위치로 자신을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 시행령은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셀프 조사하겠다 이런 그 비판이 근거를 갖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얘기를 믿었다가 모두가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시행령을 믿다가 우리는 다시 진실을 다 죽이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시행령은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사자일 수 있는 국무총리가 들어가시고 법무장관이 좀 대신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어디 가셨습니까? 법무장관 어디 가셨나요?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법무장관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행정부 차관.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주시죠. 일각에선 성완종 전 의원의 자살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과 유착고리로 경남 기업이 타겟이 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장관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선 검찰에서 진행한 성완종 전 의원의 또 경남그룹의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결과가 있었습니까?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들이 3명이나 참여를 해서 조사 시종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다음에도 조서를 3시간 이상 검토까지 해가면서 이래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 전 신문 기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아마 수사팀과 변호인들이 상의를 한 모양인데 정시에 나가서 심리에 응하겠다 이런 답변을 변호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을 검토해 보면 특별히 이상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법무장관의 시각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성완종 전 의원 개인의 실패한 로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권력 실세들의 비리 게이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현 정권의 불법적 대선 자금의 거대한 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검사들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해서 수사 결과 나타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전적으로 법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의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활동의 불법성 이것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해외 자원 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을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리의 단서가 포착이 돼서 경남 기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 해석의 여지도 없이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또 내사에 걸쳐서 진행된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수사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그리고 검찰도 한결같이 성역 없는 철저한 그런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외압 없는 수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완종 리스트의 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또 수사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준 사람이 죽음으로 고발한 만큼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합니다. 이완구 총리께서도 소환이 있으면 응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 누구라도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장관은 답변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검찰이 수사를 흐지부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윤회 사건 등에서 국민은 자료를 유출한 경찰은 죽고 구속되었지만 권력을 농단한 당사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던 수사 결과를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단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수사의 요식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죽어가고 불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해태하면 안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만은 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답을 할까요? 지금 답을 드릴까요? 하나하나 하십시오. 그 리스트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누구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도 우리가 수사 의지를 공표했고 또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범죄의 단초를 잡을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는 뭐 수사를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열심히 수사한 결과 수사의 단서들이 발견되었는데도 수사를 중단하는 일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또 검사를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사 시작된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수사팀은 특별 수사팀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특수 1부다, 특수 2부다, 특수 3부다 그런 특정 부서는 시간이 가도 사건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 어느 부가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특별 수사팀은 오래 갈 수가 없는 팀입니다. 일정한 기간 끝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건을 흐지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 수사가 먹튀 수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만일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국민은 당연히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당 의원 대표도 그렇게 입장을 표방했던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당사자들의 거취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리스트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입니다. 권력의 최고 핵심 실세들이 공교롭게 모두 다 거명되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장관을 거쳤거나 재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진하거나 일시적인 업무 정지 상태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저는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총리가 직접 매듭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가 수사의 대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전에 다른 해명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수사 대상일 수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한 것은 무마 또는 회유의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런 부적절했다는 지적 등에 비추어 퇴진하거나 또는 최소한 업무 정지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총리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메모 쪽지에 나온 제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청 포럼에 가입하지 않은 점, 또 2007년도에 고인과 한 2년여 송사가 있었던 점, 또 2007년과 12년 제가 대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또 그 후원회를 정치하면서 고인과 고인 회사에 의해서 후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점, 뭐 이런 것들로 미뤄 볼 때는 제가 고인과 전혀 인간적인 친소 관계가 그렇게 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금년도 3월 12일 날 총리 담화가 있었고 18일 날 압수수색이 있었고 22일 날 저에게 전화를 와서 여러 가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마는 3월 22일 날
전화 통화를 하고 고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하고 일체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저에게 호소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저는 뭐 그 고인과 어떤 뭐 다른 금품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연유 때문에 제 이름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번 그 거론된 사람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고인과 고인의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 정계에 대한 로비 이 현황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수사 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총리가 과연 여기서 정말 진실되게 답변을 했는가 안 했는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총리라고는 막중한 그 자리 의미를 생각할 때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어떠한 정치자금도 금품도 수사한 바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결백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수사의 과정에서 혹은 뭐 여타의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진퇴를 포함해서 총리가 책임지실 용의가 있는 겁니까? 용의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이전에도 총리가 정치적 영향력에 위치해서 물러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공정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야 전현직 비서실장, 장관, 지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라면은 제가 담화로 인한 이 자원비리 수사가 시작되고 본인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총리는 참으로 억울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진중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아무튼 그 진퇴의 문제나 업무 정지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한 분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공복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했던 주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은 임금은 결국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노동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이 시점에서 저는 최저임금이 곧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진보 진영의 단골 메뉴처럼 여겨지던 최저임금의 이슈들이 여권과 보수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의 문제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떼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수가 원하는 성장을 위해서도 이제는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존중과 협력을 우리 사회가 요청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임금에 대한 진일보한 접근을 환영합니다. 우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공통된 견해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리께 한번 묻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에 정부는 따라갑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최저임금제 인상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조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7, 8% 정도의 인상률을 가지고 일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회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위원회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할 여지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보다 좀 인상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그 긍정적인 입장 이것에 대해서 보다 좀 분명하고 더 대폭
그 전향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오르면 그들의 가정의 소비의 여력이 증가하고 또 소비가 진작되면 내수가 활성화되어 전반적으로 경제 선순환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은 여야가 모두 충분히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는 진보의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수가 추진하는 양적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향한 텐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아베 정권은 양적 팽창 정책에 이어서 임금 인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의식은 아니지만 또 동일한 정치적 성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극심한 내수 침체의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2, 3년 안에 임금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최저임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 노사전 합의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사정 그 선임금 인상의 정책 방향을 견제한다면 노사정 간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가는 신뢰의 기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와 총리의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총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검토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몇 퍼센트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생계비의 문제는 지금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 이상의 인상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당연히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은 생계비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마땅히 최소한 생계비는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인 가족해서 한 166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인 가구, 예, 4인 1가족. 통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장 인색한 통계를 116만 원 뭐. 총리께 입력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국통계학회가 2014년에 작성했던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는 월 150만 원이 조금 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지금의 5,580원, 월급 116만 원은 턱없이 생계비에 부족한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실태 생계비 소비 지출 항목 이것에 근거해서 통계청, 최저임금위원회 용역,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데서 산출한 생계비의 평균값을 나눠 합쳐보면 174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면 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아주 최악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 원 이하에 미달하는 그런 근로자의 숫자는 630만 명입니다. 근로소득자 1,500만 명 중에 40%가 이런 의미에서는 빈곤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우리가 대폭 전향적인 차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냥 간단한 대답만은 아니시죠? 네, 저도 많이 평소에 사실 의원님과 같이 이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의 분배 구조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전체 임금의 상승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우선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임금의 상승은 소비의 규모가 한정되어 자칫하면 부채 상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본적인 생계 규모에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시장으로 다
반영돼 나올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말하자면 소비의 효과가 최저임금을 상승할 때 훨씬 직접적이고 단기간 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상승 노력을 일반 임금의 상승 노력보다 더 크게 하면 이건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소득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데도 동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임금의 상승 여부는 노사 간의 자율 교섭에 맡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와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GDP 국가순위 13위의 나라입니다. 무역 규모는 8위입니다. 1인당 GDP는 28,000불을 넘어섰습니다. 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는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시작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당장 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면 올해는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통계를 종합하면 시급 8,000원이 적정선입니다. 정부의 용역 근로자 시중 노인 단가도 8,000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